지방에도 우량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에서도 2021년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들, 도시들이 있습니다.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그래서 너나이님 26년에 뭐가 바뀌는 겁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투표를 올렸습니다. 투표를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44%의 분들이 2026년부터 확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리해주세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요렇게 요거를 많이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봤더니 새해 들어서 이런저런 그 제도 변경이 관측이 됩니다. 이런 게 보이네요.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뽑아가지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올해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쭉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변경되는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게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매일경제에서 대출 쪼이지만 월세 세공대 확대 2020년 바뀌는 제도 총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이게 1월 14일 날 나온 기사고요. 기사 내용이 복잡한데 그냥 표 하나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2026년 바뀌는 주요 제도 한눈에 보기. 너무 작죠? 이걸 다 아냐?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어 보이는 거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도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주담대 규제가 또 강화되나요? 네,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 집 마련하려면 담보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하한선을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편안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은행이 주담대 취급할 때 더 위험한 자산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만들겠어, 이겁니다. 누가? 정부 형님들이. 은행아, 너 주택담보대출 너 혹시 팔았니? 예. 너 위험한 거 팔았구나? 이거 많이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거야. 너 위험한 거니까 너 준비 좀 더 해야겠어.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 위험한 거니까 네가 자기 자본을 만들어. 왜요? 너 주택담보대출 띠끼면 어떡할 거야? 너 주택담보대출 저기 빌려간 사람들이 너 주택담보대출 안 갚으면 너 어떻게 돼? 저희 망하죠. 그러니까 너 미리 돈 쌓아놓으라고. 알겠어? 아, 형님, 그러면 저희 주택담보대출 팔 때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돈을 안에다가 많이 유보해 놓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많이 유보해놔. 아, 형님, 이러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주택담보대출 하지 말고 기업들 같은 데 대출해줘. 알겠어?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늘리기 어렵게 하겠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의 규제를 봐오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면 LTV를 이제 70에서 40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저 대출 많이 못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수요자 입장에서의 규제를 보셨는데 올해부터 이 공급자 관점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재미가 없게 만들겠다는. 그래서 공급자 관점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요. 자, 이런 무슨 일이 생기냐? 주택시장의 유동성 유입이 되는데 장애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빌리고 싶은 거를 못 빌리게 했는데 이제는 그건 유지하면서 동시에 빌려줄 사람도 빌려주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유입에 장애가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자들이 대출이 어려워지겠죠. 다만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이미 강력하죠. 2년 전만 해도 20억짜리 집을 살 때 14억까지 대출해줬어. 70%. 마포에 있는 20억짜리 집을 살 때도 마포에 뭐 마레프 40평대 막 이런 건 20억씩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것도 14억씩 대출해줬어요. 2, 3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불과 2, 3년 만에 그렇게 이미 수요자 입장에서의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절판 포모 우려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절판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니까 올해 안에 꼭 해두세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험회사 다닐 때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거 규제 이제 정부에서 계속 바꿨거든요. 매년. 그거 바뀌면은
영업조직에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이거 올해까지는요, 이거 자기 부담금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15,000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년 되기 전에 가입해 두세요. 이런 거를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가 끊기기 전에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미 아까 제가 2, 3년 동안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짝 말씀드린 이유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갈수록 대출 받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계속 팅팅팅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조급한 부분, 지금 대출 안 받으면 대출 더 줄어들어, 이런 부분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규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답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 지역에 6억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강화하고요. 이 세부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가상자산 매각 대금 유무가 새로 들어갑니다. 자, 가상자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땡땡 코인들이죠. 그죠? 그 코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면 옛날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안에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라는 항목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가해서 코인으로 번 돈도 적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깜깜이었으니까 그 다음이 상속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님한테 받은 상속으로 집을 사는 경우, 부모님이 도와주는 돈,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 그런 것들을 미리 신고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 6억 초과 주택 매입. 이게 가능할까요, 너나이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한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5천 개 찾아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분들 그런 거 뒤지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이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안에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인 대출 있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빌렸다, 형한테 빌렸다, 부모님한테 빌렸다, 동생한테 빌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빌리면 가족간거래, 직계거래 이런 거라도 차용증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용증 안에 원금 상환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나 이거 몇 년에 걸쳐서 매달 얼마씩 갚겠다. 그리고 실제로 계좌를 통해서 그 돈이 지불된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른바 지인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 통해 가지고 세무사분들이나 문의하시고 상담 받으신 다음에 이런 증빙 서류들을 꼼꼼하게 해서 내셔야지, 안 그러면 벼르고 있기 때문에 나라님들이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재산 매각 대금 항목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어가는 순간 자동적 검증 대상이고요. 거래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증빙을 해서 대응을 하시려면 거래소를 통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코인 거래를 하는데, 거기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매매 내역, 그리고 입출금한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증여 상속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거의 확실합니다. 가끔 이런 거 무시하시고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안 한 상태에서 돈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이거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고하셔서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요것들이 더 강화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이런 데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가산세나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시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불투명한 자금 수요가 차단이 되죠.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자금 출처 검증이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을 눈에 띄게 줄일 순 없고, 이게 뭐 시장의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요즘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료가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한테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었어요. 다주택자, 집을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팔게 되면, 조정된 규제 지역 내에서요. 그 중에 하나를 팔게 되면 세금을 일반 과세가 아니고
중과를 했습니다. 그 중과를 하던 거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지난 몇 년간 유예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유예 기간의 만료일이 5월 9일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4달이 안 남은 거죠. 근데 말이 없습니다. 이거 유예를 계속하겠다 혹은 유예를 끝내겠다 이런 말이 없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얘기 없는 거 보면 이거 유예하는 거 종료할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는 지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확정사항은 아니에요. 종료하고 중과 재개 가능성이 있다. 이거고요. 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뭐 인적 공제, 그 다음에 비용 공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과세 표준이거든요. 그 과세 표준의 6%에서 45%까지 부과가 돼요. 세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론 1주택은 비과세가 있지만 그 비과세 부분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에 사서 20억이 됐다. 그러면 20억이 다 세금이 아니고요. 그걸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공제율을 높여서 거기서 10억 중에 뭐 한 5억은 공제해 드릴게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5억이 되는 거죠. 그 5억에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이 과세 표준 계산이 되더라도 요 6에서 45%가 아니라 26에서 65%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20%포인트를 더 얻는 거고요. 3주택 이상이다. 그럼 무려 30%포인트를 과세해서 최고 75%까지 과세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의 논리는 뭐냐? 다주택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제 이 전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다주택 중과를 했었고요. 그게 전 정부 시절에 이게 시장 지금 부동산 침체기가 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물 출회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거를 유예를 했던 거고 그 유예 만료 기간이 5월 9일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개를 하게 되면 최고 82.5%가 과세가 돼요. 너나님 75% 아니에요? 예, 여기다가 지방소득세를 또 이거에 10%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75 더하기 7.5 해서 82.5% 세금이 과세가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아서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자 과표 10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최고 82.5%까지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하고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 공제를 해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양도 차익이 났으면 그 중에 8억을 빼고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세부담이 줄어들겠죠. 다주택자도 오랫동안 보유하면 30%를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낮추자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다주택자 30% 공제 왜 해줘? 고가주택.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이거 얼마야? 저 매매가가 40억이랍니다. 40억? 야 40억짜리를 무슨 80%나 공제를 해줘?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비싼 집인데 공제율 내려. 이거를 논의하고 있어요. 이 또한 미확정입니다. 자, 이거의 효과가 어떠냐? 과세가 강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매물 축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3개를 갖고 있어요. 서울에 2개, 경기도에 하나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하나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80%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안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5월 9일 이전까지는 이 유예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리를 미리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대비해서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세가 강화가 되면 시장 매물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 현재 토어제로 인해서 매물이 감소된 상태에서 더 큰 시장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지정을 했죠. 10월 15일 날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시구에다가 확대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 토어제의 의미가 뭐냐면 실거주자만 신고해서 허가받고 매수하세요 인 거거든요. 그럼 실거주자가 매수하기 때문에 잔금 즉시 입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사는 집, 새낀 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낀 집은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나오고 나서 불과 지금 이제 한 3달 정도 됐는데 딱 그 3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수가 9만 건에 육박하던 게 지금 6만 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부동산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려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매물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라 있어요. 단지마다 저층 위주의 물건들만 있고 실제로 물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것까지 만약에 매물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어떤 분께서 그렇다면 보유세를 늘리겠죠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도를 하는 거가 너무 손해가 커서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할 테니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을 때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막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8년 4월 1일에 이 똑같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게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2018년 4월 1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게시가 되고 시장의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진짜예요? 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때 투자하러 다닐 때 지난 사이클의 첫 번째 폭등장이 2018년 여름에 왔습니다. 그때 그 폭등장 트리거가 뭐였냐면은 급격하게 줄어든 매물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수요가 한번 불이 붙으면 매물이 줄어들 때 굉장히 사람들이 더 조급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부디 실수요자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조급해서 시장에 버블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서 정책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자로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개 말고 재정기획부에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할 때 나왔던 그 부동산 관련된 몇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겁니다. 지방 주택 수요 확충 3종 패키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합니다. 서울 집값이랑 지방 집값의 격차가 건국 이래 최대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침체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주택을 매수할 때 세금과 리스크를 줄인다. 요거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 매입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주택자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있고 종부세도 합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다주택자 여러분 여기 와서 집 좀 사세요 인 겁니다. 어디? 인구 감소 지역.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딜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직 어디라고 말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 인구 감소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예. 서울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인데 당연히 지방이니까 지방 중에 인구 감소 지역 만약에 광역시까지 들어간다. 광역시도 다 인구 줄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전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패키지 2. 2는 분양주택을 매매하시는 걸 너무 겁내시는 것 같아요. 지방에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 요거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 미분양 난 거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왜 저한테 덤태기 씌우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분양주택을 사셨다가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주택 매입 리츠에서 사드릴게요. 환매 보증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데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절차, 금융 조달하는 거, 사업성 기준 모든 면에서 완화해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열심히 해주세요. 재개발, 재건축 하실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 공사비 기준으로 분양가 책정이 되고 분양가 책정이 되면은 그 분양이 잘 됐을 때 이런 분양주택 환매보증대 같은 걸 통해서 잘 됐을 때 지방시장에 돈이 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수요자분들한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인지가 이제 세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모니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방에 실거주를 내 집 마련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근데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가 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나는 심지어 광역시인데도 됐다. 그러면 실수요자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세를 놓으시거나 월세를 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크죠. 왜냐하면 이런 혜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는 있지만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잠깐의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타이밍을 노리고 즉 고위험을 감수하되 지방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적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매매가와 전세가 수준이 다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득을 보게 되면 고수익이 아니라 고수익률이 되죠. 높은 위험을 감수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돈으로 상대적으로 더 그 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지방에서 있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년 정책 변화 1월 22일 현재 기준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한 20%로 상향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담대 공급할 매력을 떨어뜨려서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영향은 미미할 거예요. 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교훈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규제 시기에는요, 대출을 가급적 일찍 얻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3년 전에 대출 받으신 분은 20억짜리 집을 살 때 14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20억짜리 집 사시는 분들은 대출이 4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10억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규제 시기에는 대출을, 즉 규제가 한 개도 안 나오다가 규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동산 거래를 여러 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완화와 규제가 반복이 될 거고, 나중에 다음 사이클에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출을 가급적 일찍 얻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더 한도로서의 매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금 추적 검증 강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지역 6억 초과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불투명한 자금 수요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자금 추적 검증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되는 교훈 혹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집 마련할 때 활용하셔야 되는 팁은 뭐냐면 직계 간의 자금 흐름을 매우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번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과거에 직계 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매매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서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확보하시고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해서예요. 사실 이거보다 시장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9일 이후에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직 미확정이다. 요거였죠?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20%, 30%포인트 각각 올라가는데 요 세율 앞에 곱하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내야 되는 양도세가 어마무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도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고시장의 매물수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불안한 시장을 지속시킬 수 있고, 이게 왜 더 불안해지냐면 지금 현재 맥락상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는데 사는 집의 종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새로 지은 집 혹은 짓고 있는 집, 하나는 기존 매물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5년 작년이죠. 작년을 기준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대비 2026년, 2027년, 2028년이 신규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거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시장이 3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분양을 안 했어요. 분양을 안 하니 짓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존 부동산에 가서 거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존 재고 물량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토호제 때문에. 근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돼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출의 유인을 줄이게 되면 그 매물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계량화하셔서 그것을 대비한 상태에서 내 집 마련 실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데이터도 좋고 통계도 좋은데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을 거래하게 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보통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은 수요가 결혼하면서 내 집 마련한다거나, 그죠? 그럼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신혼집을 꾸리면서 내 집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무주택 상태에서 전월세 거주하시다가 내 집 마련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전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도 주택 매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아우 이럴 바에 집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물량들,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줄고 기존 재고 매물이 주는 거는 다 매매 시장에 국한된 얘기인데 전월세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불안이라는 표현은 매물수가 적다는 겁니다. 내가 전세 만기인데 임대인이 예를 들어 들어온대요. 저보고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봐야겠다 하고 부동산에 가서 봤더니 내가 살고 있는 단지에 전세가 없어요. 뭐지? 사장님 전세 없어요? 전세가 없어요. 자, 근데 월세 가는 건 너무 싫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단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해요. 월세 가야 되나? 그냥 매매할까? 이거 잘하면 매매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매매 물량, 전월세 물량이 동시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리스크에 대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집 마련 실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방주택 수요 확충 3종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주택 매수할 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단기적 시장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지방의 실수요자분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에도 우량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에서도 2021년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들, 도시들이 있습니다. 너나이님 지방은 계속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는 동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방에도 집값이 이미 다시 회복을 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2021년에 형성된 전고점을 뚫고 넘어간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자, 그럼 걔네는 왜 올랐을까요? 왜 먼저 올랐을까요? 왜 먼저 올랐냐면 우량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기회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거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세심하게 보셔야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기회냐면 옥석을 고를 줄 아는 실수요자분들한테 기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 우량주와 비우량주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투자자분들한테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고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이제 불안하고 하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지난 일요일날 임장 갔다 왔는데 임장 가서 보니까 그 매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수요자분들이.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5년, 10년 뒤에 웃을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저희 콘텐츠로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라이브 자주 와주시고요. 얼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자, 3주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자, 새해에는 살 빼야지, 새해에는 운동해야지, 새해에는 자격증 따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새해에는 재테크 공부해야지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죠? 자,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PD님들 지금 새해 계획 하고 있나요? 지금 내 눈을 갑자기 왜 안 쳐다보죠? 자,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새해 계획 세워도 3주만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성대로 삽니다. 날도 추워가지고 더 관성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해 들어오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나 재테크 공부를 해봐야지라고 계획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으쌰으쌰하고 투자 정보도 주고받고 자기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럼 또 아는 사람이 답변도 해주고 누가 질문하면 내가 아는 거면 답변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늦어진 새해 계획을 멱살 잡고 끌어올릴 그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타고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나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딱 들어왔는데 느낌 싸하다.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니까 선착순이니까 저희가 운영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남겨둘 테니까 거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끝!